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DMZ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국제평화공원 구상을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북미 관계가 풀려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을 전망하는 것이 당장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의도 훈장, 오늘은 남북 문제 전문가로 나오셨습니다. 더운수 정치 박지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혼선이 좀 있었어요. 11월 부산 한국 아세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정보위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만약 북미 실무회담이 잘 되고 예. 또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끝마쳤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절입니다. 그리고 10월 6일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국절은 어렵더라도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러한 흐름, 특히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은 9월 말 아니라 10월 초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된다고 하면은 11월에 있는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잘 풀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응해서 부산 소위 답방이 가능하다 하는 서훈 국정원장의 얘기였지, 확정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굉장히 잘 풀려서 가능성이 있다, 또 희망사항도 거기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냐라는 질문에는 모른다라고 답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도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변화무쌍한 북한 외교를 보더라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흐름이 한반도 평화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거기에 희망사항도 섞여서 그러한 것이 알려졌는데, 한국당의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이 그러한 것을 발표했고, 또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의 이해훈 의원은 뭐 그러한 말 자체도 나온 적 없다라고 했는데, 확인된 바는 뭐 거론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국정원장이 답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이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국정원이 조국 덮기용으로 흘려서 이른바 북풍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기대,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국정원장이 답을 했고, 그것을 야당 간사가 브리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한국당은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변화된 시계를 이명박 박근혜 때 돌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정농단 사건, 비리 사건이 났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커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소위 삼성의 삼바 수사 재개도 그러한 것을 덮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죠. 네. 자기들이 한 것을 지금도 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어제 무슨 발표들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이은재 한국당 정보위 간사 발표 내용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국정원은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립니다. 결국 조국 덮기용이라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결국 북풍입니까? 근데 사실 어제 이게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국정원이 브리핑을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자유의 한국당의 간사가 그냥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또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좀 착각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자, 이게 보통 정보위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국정원장이 조금 단정적으로 올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걸 그 정보위 간사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정보위 발표 거론된 사항은 예. 국정원 측과 네. 여야 정보 이 간사 그리고 이 원장 합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한국당 이은재 간사가 독단적으로 저런 말씀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왜 또 이해운 정보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거야말로 정보위원장 패싱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아직은 거죠? 모르지만은 국정원장의 그러한 얘기는 그런 여건이 즉 예. 북미 실무 회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네. 확정됐다 또 거론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국정원장의 답변은 정확했고 네. 거기에 만약에 저처럼 답방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민주당 정부의 간사를 김종민 의원이라고 했는데 김민기 의원으로 민기. 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용인 출신 의원입니다. 자, 뭐 어제 정보위의 이 일종의 해프닝은 뒤로 하고요. 10월 초, 그러니까 향후 2, 3주 안에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국정원 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 그 말 10초가 뭐 한데 오늘 오후 보도 보면은 10월 네. 뭐 6일, 12일 이런 사이에 된다고 하니까 저도 참 틀렸습니다. 8말 9초에 열린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고 그러한 그 북미 실무회담이 잘 되도록 네.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미 두 정상이 이미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달리 얘기하면 올해를 넘기면 좀 어렵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사되려면 10월 초에는 실무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어떠한 희망을 보이지 않으면은 노벨 평화상도 걸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고 실제로 또 수상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도 이 이상 강한 제재 압박을 받으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 그런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무회담에서도 상당히 포괄적 일괄 타결을 주장하던 미국이 북한의 주장했던 단계적, 동시적으로 거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양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했으니까 그 로드맵, 타임테이블을 실무회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네. 또 북중 정상회담도 그러면은 상당히 한반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난관은 많겠죠. 네. 자, 만약에 9월 초에 실무 협상이 열리면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러면 정상회담은 11월에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북미 정상 간에는 두 분은 신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 회담이기 때문에 다 해봐서 네. 이런 어떤 의전이나 절차 문제는 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분 다 성격이 비슷해요. 또 직접 해야 되고 성격도 좀 급하고 결백증도 있고 하니까 곧 시작될 거예요. 만약 장소는 지금 현재 8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로 평양을 초청했지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다. 네. 즉 평양까지는 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1월 부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뭐 그런 그림도 가능한가요? 그러한 그림이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은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일정이 안 돼 있어요. 불가능한 때문에. 상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저는 판문점에서 출퇴근 회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제3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단 어떤 경우에도 제 경험에 반추해 보면은 북한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 있는 곳에서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나마 판문점 출퇴근 회담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부산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드맵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로드맵이라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정상회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정상은 탑다운으로 예, 결정할 그러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무회담을 해보면은 예. 삿밥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을 보고 네, 두 정상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이미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국이 기존에 요구했던 포괄 합의가 아닌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단계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나와라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영변 플러스 알파 폐기를 사실상 공언했기 때문에 예, 평화 체제는 즉 체제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제 제재 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으로 가져 나와 봐라. 지금 현재 미국의 요구는 하노이 회담에서도 확인됐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은 그때 도와주겠다. 예, 그런데 북한은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단계적 핵 폐기를 하고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합의에서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가니까 그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 만약 막히면은 그래도 경제 협력 등 이러한 것이 논의될 때는 우리나라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조종자, 당사자, 촉진자로서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서 막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3차 회담을 열어서 탑다운으로 또 해결의 길도 모색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략의 일정표, 방향성 이것들을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에서 추인을 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이 전반적인 로드맵 일정표를 짠다면 그걸 또 포괄적 합의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단계적 또 해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협상은 선의 후난이에요. 네,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는데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상들이 하다가 단계적 실무회담을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만나서 해결하면은 그것이 양측의 예. 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기사도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제안을 했잖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유엔 국제기구도 좀 유치하는 그런 방안까지 다 내놨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그 국제 평화공원 방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 뭐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북 정책은 틀렸다라고 반대를 하지만은 이 진보 정권들은 사실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북 정책을 승계 발전시킨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6.15를, 14를, 9.19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DMZ 그 평화 정책을 사실상 이어받아 가지고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보수 진보할 것 없이 한반도 평화와 DMZ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협량해 가지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이 했으니까 안 해가 아니라 승계 발전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또 보수도 이해를 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국내 정치 현안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그건 하지 말죠. 자꾸 그 지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조국 정국 이거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언제쯤 이 정국이 끝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조국 정쟁을 멈춰야 됩니다. 국민들은 조국 필요증이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민생 경제, 청년 실업, 4강 외교, 대북 문제, 북미 실무회담 얼마나 대처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발 정쟁을 중지하자. 네. 그리고 민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이 조국 장관 직무정지 신청을 헌재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임명된 장관을 합법적으로 했는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직무정지 헌재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헌재 재판관들을 제가 옳거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불을 보듯 기각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정치 공세죠. 그럼 그렇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피의 사실을 검찰이 흘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익명으로라도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라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마치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관련되어 있는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로 서초동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큰 태풍이 붑니다. 이게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집권 여당답게 검찰이 만약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하지 마라. 예.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소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물론 이제 지금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검토를 하더라도 내부 검토를 해야지 그걸 밖으로 얘기하면은 자꾸 싸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걸렸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자택 압수수색인데 뭐 한 40평 되는 집인데 11시간 동안
이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비슷한 입장을 가졌던 걸로 아는데. 저도 어제 그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너무한다. 네. 이렇게 탈탈 먼지털이 하면은 대한민국에 성할 사람이 어디냐? 네. 라고 했는데 또 검찰 해명을 보면은 변호사 기다렸고 네. 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뭐 2번인가? 예, 2번 압수수색을 영장을 영장을 다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라고 네. 하는데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예. 그래도 음. 아무리 당사자라고 하지만은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데 그렇게 9시간이나 그러한 것은 사실상 지나친 고문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좀 검찰에 대한 비난이 높지만은 예. 검찰도 그런 애로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발 검찰이 좀 잠을 자지 않고라도 좀 수사를 했으면 좋은데 또 오늘 보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을 네. 갖다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22살 청년 학생이 나는 나쁜 놈이더라. 그 검찰 조사 내용을 보니까 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글을 또 정경심 교수도 네. 썼던데요. 어떻게 됐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검찰 수사가 빨리 끝나는 것이 그나마 국민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아니 지금 언제까지 조국 네. 화려강산 조국강산 가지고 싸울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정이 또 민생 경제가 청년 실업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예. 자, 다른 주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신당설이 나와요. 이게 유승민 그룹으로 소위 불리는 그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국당과 결국은 합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박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던 전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철수 세력과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런 개혁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 자기를 반대한 사람, 네.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해야 되고 또 당선돼야만이 대권이건 이걸 바라볼 수 있는데 박근혜 지금 한국당이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도로 박근혜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박근혜 신당이 굉장히 위력을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손도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하지만은 개연성은 있지만은 현실화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난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그 보수의 분열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안철수, 유승민 둘이 다 실패한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존재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친박 신당과 네. 지금의 한국당으로 남아 있을 건데 과연 새로운 보수 신당이 창당됐을 때 보수 언론들이나 네.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보수 신당이나 박근혜 신당이나 한국당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뭐 여하튼 보수 쪽의 어떤 재편은 지금 이제 구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놓고 지지하는 정당과 한국당 이렇게 대별이 될 것이고 한국당도 지금 현재 자꾸 박근혜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제3의 신당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힘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개연성도 있고 모색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은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